서울 강남의 중심부 아우라그룹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아우라 리테일 플래그십 스토어는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건축과 예술,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설치 미술품과도 같았다. 높은 천장에서 쏟아지는 부드러운 자연광은 미니멀리즘을 극치로 표현한 내부 인테리어와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고요하면서도 압도적인 경험을 선사했다. 공기 중에는 오직 이곳을 위해 특별히 조향된 시트러스와 우디 계열의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가며 아우라만의 정체성을 각인시켰다. 윤서연 전략기획실장은 이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을 조용히 거닐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뚜렷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네이비색 정장은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그녀는 매장의 동선, 상품의 배치, 심지어 직원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다. 그녀에게 이 공간은 단순한 매출이 발생하는 장소가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가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유기체였다. 그때 매장 플로어 매니저가 거의 뛰다시피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표정에는 당혹감과 곤혹스러움이 역력했다. 그는 서연의 앞에서 간신히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실장님, VIP 라운지에 오신 고객 한 분 때문에 저희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희 선에서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 들어갈 듯 작았다. 윤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추궁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차분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죠? VIP 고객이라면 저희 응대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면 될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가라앉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매니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급하게 보고를 이어갔다. 그게 고객님께서는 제품의 하자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프리미엄 라인 공기청정기의 디자인 철학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매니저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다. 디자인 철학에 대한 기만이라니. 그것은 환불이나 교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매니저에게 고객의 인상착의를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더욱 의외였다. 명품으로 휘감은 전형적인 VIP 고객이 아니라 수수하다 못해 평범해 보이는 차림새의 중년 여성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카로워 감히 정면으로 마주하기 힘들 정도의 기백을 풍기고 있었다고 했다. 서연은 직감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직접 그 고객을 만나보기로 결정했다. 한편 아우라그룹의 심장부인 서초동 본사 꼭대기층. 회장 집무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채 완벽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방의 주인인 박화영 회장은
그 풍경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벽에 걸린 거대한 고화질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스크린 속에는 방금 전 플래그십 스토어 VIP 라운지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즉, 박화영 회장의 입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조정 실장에게 말했다. 저 아이, 저런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군. 과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제 출신처럼 천박한 본성을 드러낼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며느리인 윤서연에 대한 경멸과 불신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조정 실장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의 사람 보는 눈은 틀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는 사실상 박화영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인물이었다. 박화영은 콧방귀를 뀌었다. 내 아들 지훈이가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지. 고작 저런 배경 없는 애한테 빠져서 내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까지 하다니. 아우라의 안주인 자리는 아무나 앉는 곳이 아니야. 자격이 있는지 내가 직접 시험해 봐야지. 그녀의 눈빛이 스크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서연의 뒷모습을 꿰뚫을 듯이 응시했다. 서연이 VIP 라운지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락한 소파에 한 중년 여성이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복장은 분명 평범했지만 그 자세와 분위기만으로도 주변의 값비싼 가구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여기 책임자인가 젊어 보이는군. 하긴 요즘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게 유행이지. 내용물은 텅 비어 있어도 말이야. 그 말은 명백한 조롱이자 도발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는 아우라 리테일 전략기획실장 윤서연입니다. 불편을 드린 점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떤 문제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목소리는 신뢰감을 주었다. 여자는 코웃음을 쳤다. 해결 당신들이 내놓은 이 공기청정기는 북유럽의 순수한 자연을 모티브로 했다고 광고했지. 그런데 이 제품 어디에서 그런 철학을 느낄 수 있단 말인가. 이건 그저 차가운 플라스틱과 쇠붙이 덩어리일 뿐이야. 당신들은 감성과 철학을 팔아 돈을 벌면서 실제로는 소비자의 감성을 우롱하고 있어. 이건 사기야? 그녀의 주장은 억지에 가까웠지만 그 기세는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당당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며 여자의 말을 경청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객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가 전달하고자 했던 가치가 고객님께 온전히 닿지 못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녀는 변명하거나 반박하는 대신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고 몸을 낮췄다. 그것은 그녀가 수많은 위기 상황을 해결하며 터득한 자신만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예상 밖의 제안을 내놓았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제품을 디자인한 수석 디자이너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보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영감을 얻었던 북유럽의 자연을 담은 미공개 영상 자료와 디자인 초기 스케치들을 보며 저희가 어떤 고민을 통해 이 제품을 만들었는지 설명해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 순간 여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제안은 단순히 고객의 불만을 잠재우는 차원을 넘어 브랜드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는 적극적인 시도였기 때문이다. 돈이나 상품권으로 입을 막으려 할 것이라는 여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다. 여자는 잠시 서연을 빤히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재미있는 제안이군. 좋아. 그렇게 하지. 하지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걸세. 서연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즉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라운지를 나오면서 조금 전까지 자신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매니저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감돌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고객의 태도, 문제 제기 방식, 그리고 마지막 경고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기적이고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 같았다. 회장 집무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화영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 당황하거나 분노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은 오히려 그 위기를 브랜드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로 역이용했다. 박화영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제법이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네가 가진 그 가면을 내가 반드시 벗겨내고 말 테니. 플래그십 스토어를 나서는 서연은 가을 저녁에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오늘 있었던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향해 겨눠진 날카로운 칼날의 존재를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윤서연의 주선으로 마련된 특별한 만남은 그녀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아우라 리테일의 디자인 연구소. 평소 외부인에게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는 공간에 초대된 그 중년 여성, 즉 김 여사는 수석 디자이너의 열정적인 설명에도 시종일관 냉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디자이너는 제품에 담긴 철학과 영감의 원천, 그리고 수백 장의 스케치와 3D 모델링 데이터를 보여주며 진심을 다해 소통하려 애썼다. 하지만 김 여사는 모든 설명이 끝난 뒤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다. 그래서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진심의 전부인가? 내 눈에는 그저 자기 만족에 빠진 디자이너의 독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군. 소비자에 대한 이해는 조금도 없어.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디자이너의 가슴에 꽂혀대었다.
결국 만남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고 서연은 정중하게 그녀를 배웅하며 사과의 말을 전해야만 했다. 문제는 그날 오후에 터졌다. 서연의 팀 소속인 박진수 과장이 창백해진 얼굴로 그녀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이 띄워져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오만함. VIP 고객을 상대로 벌인 김항흑의 실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 있었다. 글은 삽시간에 수백 개의 댓글과 추천을 받으며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게시글의 내용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다. 글쓴이는 자신을 어제 아우라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했던 고객의 딸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어머니가 기업의 거짓 철학에 문제를 제기하자 젊은 여성 실장이란 사람이 나타나 전문가들을 동원해 조롱하고 망신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글에는 서연의 직급과 이니셜까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 공격의 목표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었다. 서연은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갔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욱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우발적인 감정 표출이 아니었다. 여론을 선동하는 방식, 다특정 단어의 선택, 그리고 공격 대상을 명확히 한 것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적 공격이었다. 그녀의 명성과 리더십의 흠집을 내어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보팀에서는 일단 해당 게시글 삭제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미 너무 많이 퍼져서 박 과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잠시 창밖을 응시했다. 완벽하게 설계된 도시의 풍경처럼. 이 공격 또한 누군가의 완벽한 설계 아래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박 과장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삭제 요청은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의혹만 키울 뿐이죠. 지금부터 대응팀을 가동합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전략기획실 핵심 인력들을 소집했다. 그녀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박 과장님은 게시글 작성자의 IP 추적과 아이디의 과거 활동 내역을 분석해 주세요. 불법적인 방법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 안에서 최대한의 데이터를 확보하세요. 김 대리는 어제 VIP 라운지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다시 확보해서 분 단위로 분석해 주세요. 특히 고객의 동선과 외부 접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서연의 사무실은 거대한 전쟁을 앞둔 작전 상황실처럼 변해갔다. 그녀는 이 위기를 단순한 수습의 대상이 아닌 숨어있는 적의 실체를 파악할 기회로 삼기로 했다. 이사회와 다른 계열사 사장들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그녀는 박 과장을 통해 전략기획실에서 책임지고 상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곧 명확한 보고를 올릴 것이라는 메시지만을 전달하게 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할 시간이 없었다. 몇 시간의 긴장된 분석 끝에 박 과장이 첫 번째 보고를 들고 왔다. 그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IP는 예상대로 해외 서버를 경유한 가상 IP였고, 아이디 역시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해 막 생성된 유령 아이디였습니다.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요. 아마추어의 소행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는 듯 담담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박 과장은 모니터에 어제 VIP 라운지로 향하는 복도 CCTV 영상을 띄웠다. 김 여사라는 고객이 라운지에 들어가기 직전 약 3초간 영상이 끊기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노이즈나 시스템 오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깔끔하게 특정 구간만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완벽하게 관리되던 아우라 리테일의 보안 시스템에 생긴 아주 작은 틈, 바로 균열이었다. 외부인의 소행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내부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서연은 김 여사가 고객 등록을 위해 마지못해 적어냈던 연락처와 주소를 떠올렸다. 그녀는 즉시 비서에게 해당 정보의 실제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해당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소였고 연락처는 결번이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김 여사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철저히 만들어진 유령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움직인 배우에 불과했다.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그녀를 끌어내리기 위해 파놓은 정교한 함정이었다. 밤이 깊어 팀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후에도 서연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녀는 유령 고객, 조작된 여론, 내부 조력자, 그리고 CCTV 영상의 균열이라는 단어들을 적어 내려갔다. 모든 단서들은 하나의 중심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뒤에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그 손의 주인으로 단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바로 그녀의 시어머니 박화영 회장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박화영 회장이 자신을 시험하고 압박하려는 것은 분명했지만 이렇게까지 허술한 증거를 남기며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할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의 방식은 언제나 더 거대하고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대를 질식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이 판을 설계한 자는 누구인가? 혹시 시어머니의 시험이 더 큰 적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닐까? 서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이제 방어만 할 생각이 없었다. 이 균열을 파고들어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적의 심장을 향해 역습을 가할 참이었다. 윤서연은 화이트보드에 적힌 단어들 사이를 선으로 이으며 복잡한 관계도를 그려나갔다. 모든 것은 내부 조력자라는 지점에서 교차했다. 외부에서 아무리 정교한 계획을 세웠다 해도 내부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처럼 깔끔한 실행은 불가능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그 유령 같은
내부자를 색출하는 것이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남은 곳. 바로 3초간 사라진 CCTV 영상. 그곳이 균열의 시작점이었다. 그녀는 박진수 과장과 보안 시스템을 총괄하는 기술팀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서연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감정적인 동요 없이 오직 기술적인 분석만을 요청했다. 단순 삭제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영상을 손상시킨 것인지 알아야겠습니다. 로그 기록, 서버 접근 내역, 소프트웨어의 변조 가능성까지 모든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기술팀장은 처음에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서연이 제시한 여러 정황 증거들 앞에서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즉시 서버실로 향했고 몇 시간 동안의 사투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초조해하지 않고 묵묵히 그들의 분석을 기다렸다. 그녀는 사람을 믿고 일을 맡겼을 때 불필요한 압박은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새벽이 다가올 무렵 박 과장과 기술팀장이 굳은 얼굴로 돌아왔다. 기술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실장님, 이건 단순한 영상 삭제가 아닙니다. 저희 보안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체에 심어진 아주 작은 백도어 코드를 통해 실행된 원격 명령이었습니다. 이 백도어는 일반적인 보안 검사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도록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문가로서의 경악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백도어, 그 단어가 서연의 뇌리에 날카롭게 박혔다. 외부에서 시스템의 무단으로 침입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만들어 놓은 통로. 이것은 내부 조력자의 수준을 넘어 아우라 리테일의 보안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뚫려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녀는 즉시 물었다. 그 보안 소프트웨어 어느 회사 제품이죠? 설치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기술팀장은 태블릿 PC를 조작해 관련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CQ테크라는 중소보안업체입니다. 3년 전 전체 시스템을 구축할 때부터 저희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박 과장이 그 말을 받아서 결정적인 정보를 덧붙였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2달 전 실장님의 주도해 진행된 비용 절감 및 시스템 효율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CQ테크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현재는 다른 업체의 솔루션을 도입 중입니다. 순간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공교롭게도 과거의 문제를 정리하려던 자신의 결정이 현재의 위기를 불러온 도화선이 된 셈이었다. 서연의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 업무 이력까지 꿰뚫고 있는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박 과장에게 지시했다. 박 과장님, 지금 즉시 CQ테크라는 회사의 현재 상황을 알아봐 주세요. 특히 저희와 계약 해지 이후의 행적을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박 과장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빠르게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주식시장 동향, 관련 업계 뉴스까지 그의 손가락이 닿는 곳마다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실장님, 이건 CQ테크는 저희와 계약이 해지된 직후 심각한 자금난으로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 한 페이퍼 컴퍼니의 헐값으로 인수되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박 과장이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렸다. 박 과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 페이퍼 컴퍼니의 소유주를 추적한 결과를 화면에 띄웠다. 복잡한 지분 구조의 가장 꼭대기. 그곳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바로 아우라 그룹의 최대 경쟁사이자 숙적인 솔라리스 그룹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시어머니인 박화영 회장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벌인 총흑은 거대한 늑대인 솔라리스를 아우라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초대장이 되어버렸다. 솔라리스는 과거 자신들의 통제해 있던 CQ테크의 백도어를 이용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고 박화영이 만든 소란을 틈타 자신들의 진짜 목적을 숨긴 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악의적인 글은 서연의 발을 묶어두기 위한 연막탄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솔라리스의 진짜 목표는 무엇인가? 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단순한 시스템 마비나 영업 방해로는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단 하나. 아우라 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자 심장부, 바로 수백만 명에 달하는 VIP 고객들의 개인 정보와 수십 년간 축적된 구매 패턴, 데이터베이스였다. 그것이 넘어가는 순간 아우라 리테일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동이 터오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거대한 빌딩들의 실루엣이 여명 속에 드러나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곧 닥쳐올 거대한 전쟁의 서막으로 보일 뿐이었다. 시어머니가 시작한 위험한 게임은 이제 그녀의 손을 떠나 그룹의 존폐를 건 진짜 전쟁으로 번져버렸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오직 자신뿐이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밤새워 정리한 보고서는 한 치의 감정도 배제된 채 오직 팩트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윤서연은 솔라리스의 위협을 입증하는 모든 데이터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고 예상되는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를 냉철하게 분석한 시나리오를 첨부했다. 이것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올리는 탄원서가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 회장에게 제출하는 공식적인 위기 경고 보고서였다. 그녀는 비서실을 통해 박화영 회장에게 긴급 대면 보고를 요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장 집무실로 오라는 연락이 왔다. 거대한 호두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화영 회장은 이미 그곳에 앉아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서연이 방금 전 제출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장도 넘겨보지 않은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보고서가 아닌 그 앞에 선 서연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값을 매길 수 없는 골동품을 감정하듯
차갑고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앉으라는 말은 안 할 생각이다. 용건이 뭐지? 네가 올린 보고서는 방금 읽어봤다. 박화영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의 제목만 훑어봤을 뿐이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보고서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들고 온 윤서연의 의도였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고 준비한 대로 입을 열었다.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근 발생한 고객 클레임 및 여론 악화는 경쟁사인 솔라리스 그룹이 계획한 사이버 공격이 전초 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연은 조작된 CCTV 영상의 백도, 시큐테크의 인수 과정, 그리고 솔라리스의 최종 목표가 될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위험성까지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논리는 정연했다. 하지만 그녀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박화영의 표정은 점점 더 싸늘하게 굳어갔다. 마침내 서연의 보고가 끝나자 박화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네 말은 고작불만 고객 하나 때문에 우리 그룹 전체가 흔들릴 만한 거대한 음모가 진행 중이라는 건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리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윤 실장, 네가 과대망상에 빠진 게 아니라면 이건 내 판단력을 시험하려는 아주 영악한 정치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군. 이 사소한 문제를 부풀려서 네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에게서 더 큰 권한을 얻어내려는 속셈인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런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직접 마주하니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다. 자신을 향한 뿌리 깊은 불신과 경멸의 표현이었다. 회장님,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존폐가 걸릴 수 있는 안보 문제입니다. 제 주장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외부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비공식 감사팀이라도 꾸려서 확인을. 닥치거라. 박화영의 고함이 집무실 전체를 울렸다. 그녀는 서연의 턱 밑까지 다가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붙였다. 네가 뭔데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외부 감사 이 아우라 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내 통제 아래에 있다. 솔라리스가 감히 내 영역을 넘본다고 그들에겐 그럴 배짱도 실력도 없어. 네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군.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박화영은 그대로 돌아서서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조정 실장, 지금 즉시 주요 계열사 사장단과 핵심 임원들에게 전체 메일을 발송하도록. 최근 아우라 리테일에서 발생한 고객 관련 이슈는 사소한 운영상의 실수이며 현재 담당 부서에서 원만하게 해결 중이라고 명시해.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승리자의 여유마저 감돌았다. 전략기획실 윤서연 실장은 불필요한 추측으로 회사 내부에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이 시간부로 본 사안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정지시킨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공개적인 질책이자 그녀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족쇄였다. 박화영은 서연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윤 실장은
지금 즉시 내 본연의 임무에나 충실해. 논란을 일으킨 그 고객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 회사 보안 같은 거창한 문제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그건 네가 감당할 영역이 아니니까. 철의 왕좌에서 내려진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더 이상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무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를 지탱하던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마주치는 임원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소문은 이미 바이러스처럼 회사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유능하지만 분수를 모르고 회장에게 밉보인 며느리. 그것이 그녀에게 찍힌 새로운 낙인이었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밤새워 만든 보고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제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어진 결과물이었다. 절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아무런 권한도, 지원도 없이 눈앞에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거대한 재앙을 지켜봐야만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녀는 어두워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지치고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공식적인 길이 막혔다면 비공식적인 길을 만들어서라도 이 싸움을 계속해야만 한다. 이것은 이제 회사를 위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생존 투쟁이기도 했다. 공식적인 권한이 박탈된 윤서연의 사무실은 거대한 유리 감옥과도 같았다. 평소라면 쉴 새 없이 울리던 내부 전화는 침묵했고 보고와 결제를 위해 줄을 서던 팀장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회장의 명령에 불복한 자, 분수를 모르고 권력에 도전한 자라는 주홍 글씨가 찍힌 그녀를 향한 동정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그녀를 옥죄었다. 그녀는 박화영 회장이 지시한 대로 고객 불만 처리에 관한 서류들을 검토하는 척하며 하루를 보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문장들을 읽고 영혼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그것은 항복의 제스처이자 적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한 위장이었다. 그녀가 패배를 인정하고 순응하고 있다고 모두가 믿어야만 했다. 특히 이 모든 상황을 위해서 지켜보고 있을 박화영 회장과 어딘가에 숨어 있을 내부의 적에게는 더더욱 퇴근 시간이 되자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누가 봐도 모든 것을 포기한 패배자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와 어둠이 내린 도시의 도로에 합류했을 때 그녀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냉철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강변북로를 달려 낯선 지식산업센터 건물로 향했다. 건물의 낡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곳은
몇 달 전 아우라 리테일이 인수한 작은 IT 스타트업이 사용하던 버려진 사무실이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공간에는 박진수 과장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대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과장님, 이 일이 발각되면 우리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이건 회장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반역 행위입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그의 의사를 확인했다. 박진수는 안경을 고쳐 쓰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실장님을 믿는 것이지 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눈 감는 것이야말로 진짜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의 대답에 서연은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계획은 간단했다. 공식적인 조직과 자원이 없다면 비밀리에 우리만의 조직을 만들면 된다. 그녀는 박 과장을 통해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2명의 인재를 추가로 소집했다. 한 명은 회사 내 최고의 화이트 해커로 알려진 보안기술팀의 이은지 대리였고, 다른 한 명은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데이터 분석팀의 최민준 연구원이었다. 그들은 모두 과거 서연의 프로젝트를 통해 그녀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존경하게 된 사람들이었다. 다음 날 밤, 네 사람은 버려진 사무실에 다시 모였다. 서연은 보안을 위해 외부 인터넷은 완전히 차단하고 자신들이 별도로 가져온 장비들로만 내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낡은 사무실은 순식간에 최첨단 장비들이 번쩍이는 비밀 작전 기지로 변모했다. 서연은 팀원들 앞에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파악한 모든 정보와 솔라리스의 위협, 그리고 박화영 회장과의 대화 내용까지 숨김없이 공유했다. 우리의 목표는 2가지입니다. 첫째, 솔라리스가 심어놓은 백도어의 정확한 위치와 작동 방식을 파악하는 것. 둘째, 그 백도어를 이용해 솔라리스와 내통하고 있는 내부의 쥐새끼를 찾아내는 것.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솔라리스가 언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유령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그날부터 그들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 동안 윤서연은 무기력한 실장의 연기를 계속했고, 박진수와 다른 팀원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척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모두가 퇴근한 뒤 그들은 비밀 기지에 모여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렀다. 이은지 대리는 아우라그룹의 방대한 소스코드 아카이브에 접속해 시큐테크가 남긴 흔적을 쫓았고, 최민준 연구원은 서버 로그 기록을 분석하며 이상 패턴을 추적했다. 서연은 낮 동안 연기를 하며 얻은 단서들과 밤사이 팀원들이 분석해낸 데이터를 취합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지휘관의 역할을 맡았다. 박화영 회장에게는 매일 고객 사과문의 초안을 수정하고 있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화영의 만족스러운 듯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서연은 차가운 분노를 삼켜야만 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마침내 작은 실마리가 잡혔다. 서버 로그를 분석하던 최민준 연구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모두를 불렀다. 찾았습니다. 아주 미세한 데이터 패킷입니다. 매일 밤 정확히 새벽 3시 17분 우리 회사 내부 서버에서 해외의 특정 IP 주소로 암호화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다고 보고하는 심장 박동처럼요. 이은지 대리가 즉시 해당 IP 주소를 추적했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 서버는 솔라리스 그룹이 위장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소속이었다. 백도어는 그저 침입 통로가 아니었다. 이미 시스템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외부의 명령을 기다리는 활화산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의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촉박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다. 이제 그 희미한 심장, 박동 소리를 따라가 내부의 적을 찾아낼 차례였다. 새벽 3시 17분 비밀기지로 변한 낡은 사무실 안. 네, 사람의 시선은 모두 중앙 모니터에 떠 있는 하나의 작은 불빛에 고정되어 있었다.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그 신호는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에서 적의 심장부로 보내는 생존 보고였다. 이제 그들의 임무는 이 신호의 발원지를 추적하여 아우라의 몸속에 숨어든 암세포를 도려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유령을 잡는 것과 같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이었다. 이은지 대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신호가 거쳐가는 내부 프록시 서버들을 역으로 추적하며 교묘하게 위장된 경로를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대는 매우 노련했다. 신호는 거미줄처럼 얽힌 수십 개의 내부 서버를 무작위로 경유하며 자신의 진짜 위치를 숨기고 있었다. 한두 단계 추적에 성공하면 어느새 흔적은 끊어지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젠장, 보통 놈이 아니에요. 내부망 구조를 자기 손바닥처럼 꿰고 있어요. 이건 최소 임원급 이상의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이은지 대리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말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매일 밤 그들은 실패의 쓴맛을 봐야만 했다. 팀원들 사이에 조금씩 지친 기색과 패배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때 조용히 로그 기록을 분석하던 최민준 연구원이 입을 열었다. 경로를 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신호가 지나가는 길목들을 지키면서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간 모든 발자국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의 제안은 방대하고 무모해 보였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돌파구였다. 그들은 신호가 경유하는 주요 서버들의 특정 시간대 사용자 접속 기록을 모두 추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수백만 줄에 달하는 로그 데이터와의 싸움이었다. 최민준 연구원은 며칠 밤낮으로 데이터와 씨름하며 신호가 발생한 정확한 시간대에 해당 서버들에 접속한 사용자 계정을
필터링했다. 처음에는 수백 개의 계정이 용의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며칠간의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며 공통 분모를 찾아내자 용의자의 범위는 놀라운 속도로 좁혀졌다. 마침내 단 하나의 이름만이 남게 되었다. 최민준 연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말했다. 한재혁 전무입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한재혁 전무, 그는 아우라 리테일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자 박화영 회장의 가장 오래되고 충성스러운 신복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언제나 회장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녀의 의중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실행하는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그런 그가 배신자라니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한 전무님은 회장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분이잖아. 박진수 과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서연 역시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한재혁이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굴러온 돌인 자신에 대한 텃세이자 회장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라고만 생각했었다. 무언가 동기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이유 없이 신념을 바꾸지는 않으니까요. 서연은 빠르게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박진수 과장에게 한재혁 전무의 뒷조사를 비밀리에 지시했다. 그의 재산 상태, 최근의 행적, 주변인 관계까지 무엇이든 좋으니 작은 단서라도 찾아오라는 것이었다. 박 과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던 한재혁의 진짜 모습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박 과장이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한재혁은 몇 년 전부터 아내의 이름으로 무리한 해외 부동산 및 파생 상품 투자를 해왔고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였다. 솔라리스는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어 그를 회유했던 것이다. 그의 충성심은 돈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제 범인은 명확해졌다. 하지만 서연은 새로운 벽에 부딪혔다. 범인을 알아냈지만 그를 잡을 방법이 없었다. 그들이 찾아낸 모든 증거는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해킹과 사찰을 통해 얻은 것들이었다. 이것을 증거로 제출하는 순간 한재혁의 범죄를 입증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과 팀원들의 목을 옥죄는 칼날이 될 터였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박화영 회장이었다. 그녀에게 한재혁의 배신을 보고하는 것은 당신의 가장 믿었던 개가 사실은 당신을 물어뜯으려던 늑대였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박화영의 자존심과 사람 보는 눈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은 절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자신과 한재혁을 이간질하려는 서연의 비열한 모함으로 치부하고 그녀를 완전히 끝장내려 할 것이 분명했다. 한재혁은 바로 시어머니의
그 오만함이라는 가장 견고한 방패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비밀 기지 안 팀원들은 침묵에 잠겼다. 적의 얼굴을 확인했지만 그 적이 너무나도 강력한 성벽 뒤에 숨어 있어 손을 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장님, 이은지, 대리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모니터 속에 있는 한재혁의 이력서 사진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하고 충직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과 배신의 민낯을 그녀는 반드시 만천해 드러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를 들이미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놈이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올 덫을 놓아야만 한다. 아주 정교하고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절망적인 교착 상태 속에서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결심이 선 듯한 단호한 눈빛으로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방어만 해왔습니다. 적의 공격을 추적하고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는 데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이제 판을 바꿔야 합니다. 방패를 버리고 검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할 겁니다. 그녀의 선언에 팀원들의 눈이 커졌다. 공격이라니. 지금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서연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트로이 목마 작전이라는 글자를 큼지막하게 썼다. 한재혁은 박화영 회장이라는 가장 완벽한 방패 뒤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회장님은 절대 그를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가 스스로 방패를 뚫고 나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우리는 솔라리스가 이용하는 바로 그 백도어를 역이용할 겁니다. 그 통로를 통해 그들이 가장 탐낼 만한 먹잇감을 던져줄 겁니다. 바로 아우라 그룹의 전체 VIP 고객 정보가 담긴 것처럼 보이는 가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녀는 이 가짜 데이터베이스를 키메라 치메라라고 명명했다. 신화 속에 나오는 여러 동물이 뒤섞인 괴물처럼 진짜와 가짜가 교묘하게 뒤섞여 누구도 그 실체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였다. 이 키메라 데이터베이스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고객 정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추적 프로그램과 카운터 해킹 코드가 심어진 함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소한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가장해서 오직 한재혁이 사용하는 백도어를 통해서만 이 키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을 실수로 열어둘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재혁과 솔라리스는 아우라의 보안팀이 무능해서 생긴 허점을 발견했다고 착각하고 의심 없이 미끼를 물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계획을 들은 팀원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대담함에 감탄하면서도 그 안에 도사린 끔찍한 위험성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박진수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실장님, 계획은 정말 기발합니다만 만약 조금이라도 계산이 엇나가면 우리는 가짜가 아닌 진짜 고객 정보를 통째로 넘겨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회사를 파멸시키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의 지적은 타당했다. 그것은 외줄 위에서 벌이는 칼춤과도 같았다. 서연은 박 과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 과장님과 초의 연구원님, 그리고 이 대리님의 실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패배하는 길입니다. 이 위험은 우리가 감수해야만 하는 무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과 신뢰에 흔들리던 팀원들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작전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최민준 연구원과 박진수 과장은 실제와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교한 가짜 데이터를 밤새워 만들어냈고, 이은지 대리는 그 안에 치명적인 독을 품은 추적 코드와 역공격 스크립트를 심는 작업에 몰두했다. 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며 작전의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동시에 낮에는 한재혁 전무와 박화영 회장의 동태를 살피며 그들이 의심할 만한 행동은 없는지 철저하게 자신을 감시했다. 어느 날 밤, 작전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서연은 잠시 옥상으로 올라가 차가운 밤 공기를 쐬었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에서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남편 강지훈의 사진을 보았다. 언제나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그의 미소를 보자 잠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차마 이 위험한 싸움에 대해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그녀는 애써 밝게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더 굳게 결심했다. 자신과 남편과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서연은 정보기술팀의 실무 담당자에게 접근하여 최근 발견된 사소한 서버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보안 패치가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그녀의 권한은 정지되었지만 전략기획실장으로서의 과거 명성과 논리적인 설득력은 여전히 유효했다. 마침내 함정이 담긴 보안 패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전체 서버에 배포되었다. 덫은 놓아졌다. 그날 밤, 비밀기지 안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네 사람은 모두 네트워크 트래픽을 표시하는 메인 스크린 앞에서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새벽 1시, 2시,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시간인 새벽 3시가 가까워졌다. 한재혁이 매일같이 심장 박동을 보내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과연 그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작은 틈을 발견하고 치명적인 미끼를 물 것인가. 모두의 손에 땀이 배어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3시 17분. 평소의 심장 박동 신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데이터 접속 시도가 스크린에 나타났다. 경고 메시지가 붉게 번쩍였다. 경고,
키메라 데이터베이스에 비인가 접근 발생 한재혁이 미끼를 물었다. 경고 키메라 데이터베이스에 비인가 접근 발생. 붉은 경고 메시지가 모니터에 떠오르는 순간 비밀기지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멎었다. 성공의 환희보다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먼저 모두를 덮쳤다. 이은지 대리의 손가락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내부로 들어온 적의 경로와 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들어왔습니다. 키메라. 전체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있어요. 트래커는 모두 활성화되었고 상대방 터미널의 모든 활동이 우리 쪽으로 미러링되고 있습니다. 최민준 연구원 역시 자신의 모니터에 떠오르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며 외쳤다. 다운로드와 동시에 솔라리스 측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입니다. 모든 키보드 입력과 마우스 움직임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증거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떨림이 섞여 있었다. 윤서연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아직 역공격은 시작하지 마세요. 놈이 승리를 확신하고 최대한 많은 흔적을 남기게 내버려 둬야 합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단 하나의 바이트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적의 완전한 젠미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밤샘 작업으로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서연의 책상 위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박화영 회장의 비서였다. 실장님, 회장님께서 1시간 뒤에 열리는 긴급 이사회에 반드시 참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서연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한재혁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보고했을 것이고 박화영은 이제 방해가 되는 자신을 공식적으로 제거하려는 것이다. 마지막 결전의 무대가 마련된 셈이었다. 아우라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그 자체로 권력의 상징이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로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상석에는 얼음 여왕처럼 냉정한 얼굴에 박화영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녀의 바로 옆자리에는 한재혁 전무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서연이 홀로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동정, 경멸,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박화영은 서연이 자리에 앉기 무섭게 회의를 시작했다. 그녀는 서론 없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그룹의 위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윤서연 전략기획실장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윤 실장은 명백한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추측으로 회사의 자원을 낭비했으며 이는 그룹의 단결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본인은 윤서연 실장의 해임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합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감히 절대 권력자인 박화영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한재혁이 마치 안타깝다는 듯한 위선적인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유능한 인재를 잃게 되어 안타깝습니다만 회장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직의 기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그의 말은 서연의 해임에 쐐기를 박는 마지막 한 방이었다. 박화영이 최종 투표를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은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무심하게 터치했다. 그것은 비밀기지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진수 과장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감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서연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순간 박화영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갑자기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아우라 그룹의 내부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그래픽이었다. 그리고 하나의 붉은 선이 내부 서버에서 외부의 한 지점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빼내가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데이터의 목적지 IP 주소 옆에는 Solaris Group HQ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사들은 경악했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화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을 돌아보았다. 화면은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데이터 유출을 실행한 내부자의 사용자 아이디와 접속 기록, 그리고 어젯밤 키메라,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을 녹화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사용자 아이디는 바로 한JAH, 한재혁 전무의 것이었다. 화면은 멈추지 않고 한재혁이 솔라리스 측과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 그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자금 내역까지 자비 없이 폭로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재혁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박화영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표정은 충격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이내 배신에 대한 살을 애는 듯한 분노로 바뀌었다. 수십 년간 자신의 옆을 지켰던 가장 믿었던 신복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그때 서연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모습에는 승자의 오만함 대신 모든 것을 끝낸 자의 고요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사들을 향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견자실한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소한 고객 불만은 저희의 모든 고객 정보를 노린 적대적 기업 스파이 행위의 위장이었습니다. 위협은 이제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권력 구도는 그 순간 완벽하고도 돌이킬 수 없게 뒤바뀌어 버렸다. 한재혁의 광기, 어린 절규가 차에 끝나기도 전에 이사회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보안팀 요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재혁의 양팔을 붙잡았다. 윤서연이 회의에 들어오기 직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무팀과 보안팀에 미리 모든 자료를 넘기고 대기시킨 결과였다.
한재혁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박화영 회장을 향해 애원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다. 한때 그룹의 2인자로 군림했던 남자가 허무하게 끌려나가자 회의실 안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연의 해임안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이사들은 이제 그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와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의 눈밖에 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룹을 파멸의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이자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었다. 서연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공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이것은 승자의 연설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냉철한 상황 보고였다. 지금부터 이번 사태의 전말과 후속 조치에 대해 간략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모든 사건의 타임라인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나타났다. 시작은 의도적으로 연출된 VIP 고객 클레임이었다. 서연은 그 고객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왜 그런 연극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내부 보안 시스템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고도의 기만 작전이라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명시했다. 하지만 회의실에 있는 모두, 특히 박화영 회장은 그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어서 온라인 여론 조작, CQ테크의 백도어, 그리고 솔라리스 그룹의 최종 목표였던 고객 데이터베이스 탈취 시도까지 자신이 밤새워 추적하고 밝혀낸 사실들을 군더더기 없이 설명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이번 위협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직위를 걸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준 보안팀과 데이터 분석팀의 일부 직원들 덕분입니다. 라며 이름 없는 조력자들에게 공을 돌렸다. 브리핑이 진행되는 내내 박화영은 미동도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오르는 사실들을, 그리고 그것을 보고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서연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자존심과 신념을 부수는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리치고 있었다. 자신이 사소한 질투와 오만함으로 시작했던 시험이 그룹 전체를 얼마나 끔찍한 위험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며느리가 어떻게 홀로 그 모든 것을 막아냈는지를 자신의 눈과 귀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했다. 서연의 전문성과 변함없는 충성심은 그 어떤 비난이나 원망의 말보다도 더 날카롭게 박화영의 과오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사람 보는 눈, 경영 방식, 그리고 아우라 그룹의 리더로서의 자격 자체에 대한 완벽한 탄핵 선고였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의 여왕이라는 명성이 지금 이 순간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브리핑이 끝나고
서연은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자세한 후속 조치 계획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이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박화영의 눈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회의실을 나가며 서연에게는 정중하게, 그러나 어색하게 목례를 건넸다. 권력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였다. 순식간에 거대한 회의실 안에는 서연과 박화영, 단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태블릿 PC와 서류들을 조용히 가방에 챙겼다. 그녀는 박화영에게 다가가거나 어떤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승자로서 패자를 위로하거나 조롱하는 대신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모든 정리가 끝난 뒤 그녀는 박화영을 향해 이전과 똑같이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그 마지막 행동과 호칭이 박화영의 무너진 자존심에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서연은 자신을 모욕하고 내치려 했던 시어머니에게 복수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회사를 지켜냈을 뿐이었다. 그 완벽한 프로페셔널리즘 앞에서 박화영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했다.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그녀는 폴리시된 테이블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는 평생 본 적 없는 패배한 늙은 여인의 얼굴이 있었다. 이사회에서의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우라 그룹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조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한재혁 전무의 배신과 솔라리스의 공격 시도는 극비에 붙여졌지만 권력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윤서연은 하루아침에 그룹의 실질적인 구원 투수로 떠올랐다. 그녀는 후속 조치를 지휘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자신을 영웅시하는 시선들도 은근히 접근해오는 아첨들도 모두 덤덤하게 받아 넘겼다. 그녀에게는 축배를 들 시간이 없었다. 무너진 방화벽을 재건하고 내부 보안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며 이번 사태로 인해 동요했을 직원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였다. 박화영 회장은 그날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모든 결제와 보고는 조정실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날 밤 모든 업무를 마치고 늦은 퇴근을 하려던 서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 비서실이 아닌 본가 벤지아 의회 집사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께서 서연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다는 말을 전했다. 그것은 업무적인 호출이 아닌 지극히 사적인 부름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 초대에 응하기로 했다. 이것은 그녀가 피해서는 안 될 마지막 관문이었다. 차가 한남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의 문을 통과했을 때 서연은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집안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남편 지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어머니께서 당신을 찾으셨어.
오늘 하루 종일 서재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 가서 뵙고 올게. 박화영의 개인 서재는 그녀라는 사람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은 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가득했고, 다른 쪽에는 그녀가 평생에 걸쳐 받은 수많은 상패와 기념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공간 어디에도 서연의 흔적은 없었다. 박화영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등진 채 서 있었다. 평소의 위압적인 정장이 아닌 편안한 실내복 차림의 그녀는 어딘지 모르게 작고 연약해 보였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조명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가 전혀 없었고 깊은 피로와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다.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카랑카랑함 대신 메마른 나무잎처럼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서연에게 앉으라고 권하는 대신 자신이 먼저 서연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내가 틀렸다. 그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 그녀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자신과 싸웠을지 서연은 짐작할 수 있었다. 박화영은 서연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는 평생 내 판단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내 방식만이 옳다고 믿었고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을 경멸했지. 특히 너를 말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얕잡아 봤다. 너의 출신, 너의 조용한 성격, 심지어 내 아들을 향한 너의 사랑까지도 그 모든 것이 아우라에 흠집을 내는 약점이라고만 생각했다. 그것은 끔찍한 고백이었다. 평생을 지탱해온 자신의 신념이 모두 오만과 편견으로 쌓아 올린 허상이었음을 인정하는 자기 파괴의 과정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고백을 들었다. 이제 와서 원망이나 변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가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것은 한 명의 패배자가 건네는 항복 선언이었다. 하지만 너는 네 방식대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였어. 내가 만든 위험 속에서 내가 빼앗은 권한 없이도 너는 묵묵히 회사를 지켜냈지. 복수나 증오가 아닌 오직 책임감과 진심만으로. 박화영은 말을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가 옳았다. 그리고 내가 졌다. 마침내 그 말을 내뱉은 그녀의 눈가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었던 얼음. 여왕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함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뒤늦게나마 진실을 마주하게 된 자의 참회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존재에게서 가장 완벽한 헌신을 확인한 자의 경외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건넸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가족의 회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가시도 승자의 여유도 없었다.
그저 한결같은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우리 가족이 아닌 제 가족이라는 말 속에 담긴 미묘한 거리감과 존중이 오히려 박화영의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 순간 박화영은 서연이 건넨 손수건을 받아들며 그녀의 손을 힘없이 잡았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길고 긴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무언의 화해였다. 이제 아우라 그룹은 새로운 여왕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